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강사 김남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쪽집게 예상 문제집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용익물건까지 강의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담보물건 쪽집게 예상 문제집 담보물건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실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담보물건이다. 담보물건 하면은요, 네 문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도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4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이 요즘에 6년 동안 계속 2문제 나왔습니다. 유치권이 2문제, 저당권 2문제. 저당권이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요즘에는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35페이지 담보물건. 자, 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자, 우리 민법에 320조. 유치권. 자, 유치권이라는 담보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그럽니다. 반환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수리공장에 맡겼다 봅시다. 수리비가 2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그 수리공장에서는 그 200만 원의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자동차를 못 내주겠다라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아, 이거 쉬운 거구나. 유치권. 반환을 거절하는 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수리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 난 못 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죠. 그러면 그 200만 원이라는 수리비 채권은 그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그 유치 목적물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죠. 결련성이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 목적물에 담보권이 발생하는데 그게 유치권이다. 그러면 유치권은 서로 설정 계약이 없더라도 발생한 거잖아요. 법정 담보물건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의 타인이라는 것은 꼭 채무자의 소유물만이 아니죠.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소유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다 해당되죠. 부동산도 유치권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건축대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끔 신축 건물에 유치권 있음이라는 프랜카드 같은 걸 많이 걸어놓은 걸 보셨죠. 그게 바로 부동산 유치권이죠. 부동산이나 동산에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거.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부동산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유치권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지 가지고 있는 게 공시방법이지 등기가 유치권의 공시방법은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금방 얘기했듯이 이건 법정담보물건이라고 그랬죠.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물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으면은 유치권은 불발생하죠. 의무규정이죠. 의무규정. 자,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못 주더라도 이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거절 못 하죠. 곧 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자동차 수리비 채권이나 건축 대금 채권이나 이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죠. 이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이 변제기 없으면은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변제기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변제기에 도래해야 한다. 네 번째, 이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의 담보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유치 목적물, 유치권의 유치 거절할 수 있는 그 목적물과는 결련성이 있어야죠. 결련성이란 얘기는 긴밀한 관련성이 요구된다는 거. 결련성이 요구된다. 그 자동차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와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건축물과 아무 관련성이 없죠. 건축 대금 채권은 그러니까 건축 보수 채권 그러니까 건축 대금 채권은 바로 건축물과 관련성이지 자동차와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물과 채권과는 결련성이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은 점유 중에 발생해야 하냐? 점유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결련성은 필요 없다. 점유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점유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물론 유치권은요. 점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 유치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그럽니다.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라는 거. 점유가 개시돼야만이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만이 유치권은 존속한다. 그러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치권은 쫓아가는 취급표가 없다 그럽니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고 다만 점유 침탈로 인해서 상실됐을 때는 1년 이내에 점유 회수 청구가 가능해서 이 회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건데 1년 이내 회수가 된다면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럽니다. 아무튼간 점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점유는 직접 점유 하나지 않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무방하죠. 물론 불법 점유에서는 안 되죠. 적법 점유야만이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불법 점유에서 발생한 이런 피담보 채권에는 유치권이 불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접점이라도 모방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온 게 이거죠.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잘 기억하세요. 자, 7번째.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냐? 사용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없죠. 원칙적으로 없다. 사용 수익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어요. 채무자의 승낙을 얻었어요.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죠.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존한 데에서는 승낙 없이도 그 유치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한도에서는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승낙으로서 사용했던 보존한 데에서 사용을 했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진다.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거. 반환 의무. 그 이익은 반환해야죠. 그거. 자, 그 다음에 8번째.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경매 붙일 수 있죠. 목적물의 경매 신청권이 있죠. 자,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없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물상대의성도 없다.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은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 물론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왜?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목적물의 잉여금을 돌려주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과실 수취권이 있죠. 과실에서 우선 충당권. 또 파산법상의 별채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지만은 그 목적물의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9번째.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 시에 후순위 유치권은 어떻게 되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후순위 유치권은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선순위 유치권은 물론이고 후순위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항 가능한데 경락인 당신이
당신이 돈을 갚아주시오라고 경락인한테 채무 변제 청구는 못 한다라는 거. 당신이 갚아주시오라고는 변제 청구 못 한다.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할 뿐이지 변제 청구는 못 한다라는 거. 그 대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경락인한테도 대항 못하는 유치권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두 번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경매 개시 등기 저당권이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요.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점유를 그 후에 개시했다든가 채권의 변제기가 그 후에 도래했다든가 아무튼간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한 것이 이 원칙인데 이 경매가 개시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유치권이 발생했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두 번 나왔지만은 또 나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유치권은 그러면은 10번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냐? 326조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좀 암기하세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행사 시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라는 거.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완성한다는 거, 완성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거.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행사는 물권의 행사지 채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권과 채권은 틀리기 때문에 이 채권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자, 아무튼간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하고 문제로 접근 들어갑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1번 맞았죠. 2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의하다. 자, 유치권은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규정이라는 얘기는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유치권은 불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우리 처음에 자, 이 타인의 물건이라고 했는데 타인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소유물에 한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았죠.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거니 맞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4번 지문 별표 해놓고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이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거.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을 때는 점유가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거죠.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았죠. 5번 건축자재를 제공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습니다. 건축자재와 그 건축자재 대금과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그 목적물과 채권과 목적물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왜 건축자재로 건물을 지었는데 왜 건축자재 대금 채권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자재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자재를 이 을이라는 건축업자한테 판매를 했죠. 을이라는 건축업자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갑이.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건축자재를 가지고 병이라는 건물을 건축을 했다고 봅시다. 여기에 병 소유 건물을 건축이 됐어요. 이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했을 뿐이지 이 매매 대금과 이 건축물과는 긴밀한 관련이 없는 거죠.
한 달이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매매대금 채권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병소유 건축물에 유치권 주장한다 이러면 틀리죠. 을은 건축업자인 을은 그 건축 비용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은 주장할 수 있어도 갑은 자재상에 해당되는 이 자재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 못하죠. 건축물과는 긴밀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한 달이 더 건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지 않습니까? 자,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36페이지 2번.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TV를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을이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TV를 유치하고 있다. 갑이라는 TV 수선업자는 TV를 수선해서 들어갔던 수선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을 소유 TV를 담보로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이잖아요. 자, 유치하고 있다. 틀린 것은 수리비 대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갑이 TV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진행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마지막에 우리 10번에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1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구나. 2번 갑은 을로부터 TV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주할 수 있다. 어느 누구한테도 반환을 거주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것이 유치권이죠.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았죠. 3번 갑이 TV를 을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원래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려면은 유치 목적물의 사용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한다든가 보존한 데서 사용해야죠. 근데 승낙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소멸을 청구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3번 맞았죠. 4번 을은 갑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데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그에 대신하는 판결이 필요하죠. 아무튼간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5번 갑이 제3자 병에게 기망을 당하여 TV를 병에게 인도했어요. 유치권은 소멸한다. 자, 어떤 사유로든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점유가 존속 요건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기망을 당해서 인도해 줬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5번도 맞았죠. 2번 문제는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점유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고 점유를 취득한 후에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이 발생한 후에 또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요. 여기 또 나왔죠. 우리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라도 모방하는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존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틀렸죠. 자,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됐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하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유보호 청구권만 갖는다 이래야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점유보호 청구권만 갖는다는 거.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보존한 데에서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한 데에서는. 자, 우리 사용 수익은 원칙적으로 못 얻지만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든가 보존한 데서 사용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5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자, 이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담보 채권은
유치권에서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했을 때는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죠. 변제기가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은 거죠.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이 서로 성립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있을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2번.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에게 목적물상에서 결련성 있는 채권은 오로지 필요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만 임차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채권에 한해서만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반환 채권,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거 다 유치권이 안 생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오로지 비용 상환 채권 하나만 유치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죠. 한번 유치권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유치권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죠. 제3자한테 양도가 됐더라도 소유자가 넘어갔더라도 제3자한테도 유치권 주장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3번이 맞았네요. 4번 유치권자에게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필요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유치 목적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보존 비용 또 여러 가지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 비용 상환 채권에도 또다시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자,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비용 상환 채권에는 또다시 유치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잖아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5번도 틀렸고 4번에 맞은 것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권을 가지고 임대차의 종류에 의한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우리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서 생긴 비용 상환 채권 하나만 유치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나 지상물 매매대금 채권,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거 다 유치권 안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건물의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맞았죠. 임차인에게는 오로지 비용 상환 채권만 유치권 생긴다는 거. 3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 목적물과는 아무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됐네요. 틀렸습니다. 4번 타인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에게 그 지출한 이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해야 한다고 그랬죠. 불법 점유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치권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4번 맞았고 5번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담보 채권은 비용 상환 채권 하나만큼만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상환 채권 하나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맞았죠.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의상으로 공급받고 수리를 완료했다. 그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가부 X 건물을 임차한 자, 우리 가부 X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요. 지금 가부 X 건물을 을이 임차하고 있죠.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 의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어요. 자, 이 병으로부터 이 건축자재의 매매대금, 의상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수리비 채권이 받을 때까지 이 을은 이 건물을 임대차 관계가 끝났더라도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건축 자재의 매매대금 채권과 이 건물과는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병은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 못하죠. 여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자, 틀린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위상대금 채권을 취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X건물과는 직접적인 결련성이 없죠. 병은.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경매 붙일 수 있죠. 물론 경락대금의 우선 면제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로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어느 누구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갑한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7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그러죠.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은 자기 건물이죠. 자기 건물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수급인 소유 건물이라 한다면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타인의 물건에서 유치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시의 의무를 선관지의무라고 그래요. 선관지의무를 위반하면은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3번 갑은 유치권을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 3번이 틀렸네요. 자, 유치권은 적법점이야만 유치권이 주장이 된다고 그랬죠. 적법점에서 발생한 피담보 채권에 한해서 유치권을 발생하는 건데 이 일단 점유자에게는 적법점유로 추정받습니다.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그걸 부인하는 상대방 측에서 불법 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채무자 을이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갑은 간접 점유가 됐어요. 그래도 유치권은 직접 점유. 우리 간접 점유가 됐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하는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간접 점유가 됐을 때는 유치권 소멸한다는 거. 5번 병이 건물을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에 관한 정호권을 행사하여 1년 이내의 점유 희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점유 상실이 없었던 거니까 유치권은 계속 존속한 것이죠.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5번 맞았죠. 그럼 틀린 것은 7번에 3번. 8번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왔던 문제잖아요. 기억번 유치권 발생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니은번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이 승낙 없이 제3자한테 임대차 했을 때 임차인은 일종의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불법 점유자가 되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 건물의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은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비용 채권이 발생했다는 건 불법 행위에 의한 불법 점유에서 발생한 비용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디귿번도 맞았네요. 니을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 채권과 점유의 관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가 돼도 유치권은 성립되고 또 점유가 먼저 개시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어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번 틀렸네요.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9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 이후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날 주택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보존 등기 후 2개월 후가 이 수리비 채권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니까 3월 15일 날이 변제기죠. 자, 그런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을이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면 을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의 채권자가 그 주택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월 8일 날 경매 개시 등기가 되었다. 경매 개시 등기 거기다 밀치하죠.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자, 이걸 아냐 모르냐는 판례네요.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2월 8일 날 경매 개시 등기됐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3월 15일 날 성립된 거죠. 그러면 3월 15일이 변제기니까 유치권은 그때 성립된 거니까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꼴이죠. 2월 8일 날이 빠르니까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된 거니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3월 15일이니까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판례를 문제로 엮어진 거죠. 그래서 경매가 돼서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한테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을은 나 이거 건축대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병이라는 경락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기억반 병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행사할 수 있죠. 이 유치권 주장 못 합니다. 병한테.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죠. 유치권은 주장 못 한다고 했어요. 병한테.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근거로 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도 없다. 디귿번이 맞았네요. 기억리우는 틀렸고 디귿이 맞았죠. 자, 아무튼간 이 유치권 주장 못 하니까 또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 한다는 거 유치권 주장 못 한다.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가 엮어진 거죠. 자, 우리 10번 문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들어갑시다. 저당권도 두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잘 공부해야겠는데 우리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안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상에 채권에 기재된 만큼 등기된 만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저당권이다 그럽니다. 저당권. 자, 우리 풀어가면서 내용을 좀 다시 살펴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목적물의 범위 358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358조인데 358조를 보면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설정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효력이 인정된다.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건데 예의적으로 자,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이거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하면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무기정이죠. 자, 개별적인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부속물이에요. 부속물일 때는 미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죠. 그렇지만 그 수목이 지상권자나 임차인의 수목이에요. 그런다면 정당한 토지를 사용할 권한 있는 자의 수목이잖아요. 미치지 않죠. 세 번째, 우리 이 뭡니까? 이 농작물은 부합물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 종물 이론이 확장돼서 종딩 권리에도 종물 이론이 확장돼서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종딩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우리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거. 대지 사용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틀린 것은 명인박모를 갖춘 수목은 명인박모를 갖췄다 하면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거. 수목은 거래상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그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맞았지 않습니까? 1번 맞았죠. 2번 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 그 지상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자, 이 지상권도 경락인에게 넘어가죠. 종딩 권리.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이나 임차권, 건물의 소유자에게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종딩 권리인데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그 종딩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았죠. 3번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에 한해 과실의 효력이 미친다. 오케이. 359조를 보면은 우리 저당 목적물에 원래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원칙은 과실의 효력이 없다.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저당권은 차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과실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 저당권자가 상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저당권자가 그 임차인들이 내는 차임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하지만 예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등기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압류가 된 후부터는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인정된다. 과실에. 그래서 압류가 됐다는 것을 부동산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통지 후에만 대항 가능하다 그렇죠. 자, 아무튼간 압류가 됐을 때는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건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우리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365조.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토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 그러면 이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죠. 왜?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없다. 저당권 효력이 없죠. 그 대신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토지만 경매. 아니면은 토지 이에 토지와 건물이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예요. 경매 신청 시에 동일한 소유자야 합니다. 동일 소유일 때는 그 건물까지도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죠. 일괄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붙였을 때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법정지상권 안 생기죠. 왜?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있었어야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축 건물까지도 일괄경매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일괄경매권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경매 신청 당시에 반드시 동일 소유야만이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붙이던 일괄경매를 하던 선택권이죠. 저당권자가 선택하는 거지 반드시 일괄경매를 해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은 없는 거죠. 선택권. 그러면 일괄경매를 했다 하더라도 자, 네 번째. 이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죠. 왜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만이 일괄경매가 되고 일괄경매 했더라도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변제권 없고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아무튼간 일괄경매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일괄경매 지금 11번에 다시 1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된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에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한 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했을 때는 지금 죄송합니다. 11번 문제로 들어갔는데 10번에 4번 문제 하다 그랬죠. 우리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10번에 4번 문제 지금 설명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갔는데 10번에 4번 다시 읽어볼까요?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설정자가 후에 축조했다는 것은 동일한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고 효력은 미치지 않죠. 여기까지는 맞죠. 따라서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고 그랬죠. 건물까지도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답이 됐습니다.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제3취득자다 하면은 저당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제3취득자는 그가 저당물에 투하한 유익비를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67조. 367조를 보면은 제3취득자의 필요비 이익비의 우선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도 먼저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5번 정확히 맞았죠. 10번의 답은 4번. 11번. 자, 틀린 것은 11번에 1번.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축지했어요.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축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매 당시에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해요. 그러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괄경매권 인정되려면은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만이 일괄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권 인정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1번 틀렸죠. 동일한 소유자일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한 때도 일괄경매권이 인정된다. 이거 경매 당시에 제3자가 1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1번 틀렸고. 자,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에 의해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은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유효하다. 오케이. 2번 맞았습니다. 2번 맞았고.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로 처분 권리나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3번도 맞았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방법으로 모여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하다. 자, 우리 모여인 저당권 등기를 제3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유의한 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이루어졌을 때도 저당권의 효력은 없다.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저당권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그러면 11번에 틀린 것은 답이 1번이네요. 자, 11번에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만이 일괄경매권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건물은 제3자의 소유가 됐을 때는 일괄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자, 우리 시간상으로 우리 담보 물건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저당권을 유치권, 오늘 유치권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저당권을 조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당권을 본격적으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